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저절로 암기노트 인사행정론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이제 발달, 요 단원을 같이 이제 보실 텐데요. 인사행정의 발달 부분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역관주의로부터 내용이 이제 출발하잖아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역관주의는 정치적 충성심, 즉, 어디에 대한 충성도? 정당입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서 관직 임용을 행한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역관주의는 해밀턴의 연방주의에 맞선 제퍼슨의 자유주의, 그리고 메디슨의 다원주의, 잭슨의 민주주의를 거쳐 도입됐다. 역관주의 하면은 잭슨의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잭슨의 민주주의가. 자, 이제 잭슨의 민주주의는 지역주의를 이제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집권을 한 세력이 그 어떤 행정 관료들까지 싹 다 이제 차지하는 것으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역관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잭슨의 민주주의가 답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5대 대통령인 멀로, 잭슨은 7대 대통령인데 그 전에 멀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은 이게요, 그 관료들의 임기를 정해두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기 4년법이 제정이 되어서 많은 연방 관리들의 임기가 대통령과 같게 됐다. 그러니까 뭐 잭슨이 혼자서 역관주의를 도입했다 볼 수는 없고, 이제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고, 그것이 잭슨 때 와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성품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됐고, 영국의 정실주의는 정실주의로 가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뭐를 거쳐 계급제로 전환됐다. 영국의 정실주의는 그러니까 어떤 연줄 같은 것까지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역관주의적인 요소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도 다 좀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여기 이제 추밀원 영을 두 차례 이제 합니다. 두 차례 하면서 계급제로 전환됐다. 뭐 이제 1855년, 1870년 이래서 두 차례 추밀원 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급제로 전환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1883년 연방공무원 법이다. 그러니까 연방공무원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펜들턴법이죠. 펜들턴법을 제정하여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고요.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임용, 15제도의 도입,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정치연금 금지 같은 것들을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펜들턴법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실적주의 도입에 따라 정책 중립성이 확보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확립됐죠. 정책 중립성과 신분보장은 같은 맥락인 겁니다. 두 가지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대표관료제. 자,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 실적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대표관료제까지 간 겁니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면서 플러스 그러면서 거기다가 역관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시험 문제에서 맨날 대표관료제 도입은 실적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역관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태도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OX 확인으로 한번 가보죠. 정실주의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부터 1714년 하노버 왕조에 이르면서 군주의 절대 권력에 맞선 의회, 정당 제도와 함께 성립되어서 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명예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실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실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혁명 세력,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관주의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의회, 정당제도와 함께 성립돼 발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이제 의회 정당제도가 발달하면서 정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이제 정실주의를 타고 들어와서 관료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관주의는 정실주의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영국의 정실주의와 미국의 역관주의로 좀 구분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정실주의가 조금 더 폭이 넓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관주의는 3대 대통령 제퍼슨 시점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해서 1829년 7대 잭슨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처음으로 공직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앞에 설명했고요.
영국은 1855년 1차 추밀원령을 통해서 독립인사위원회를 설치했고 1870년 2차 추밀원령을 통해서 공개경쟁시험을 도입하고 재무성의 인사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추밀원령이 있었다 이것도 받으셔야 돼요. 역관주의 장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역관주의 장점은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민주성의 확보죠. 민주성 대응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한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 확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관직의 특권화 배제는 좀 마음에 걸리죠.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한다고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정하기 어려운 게 여기에 있어요. 이게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도 동부의 그 13개 주, 그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역관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잭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서부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서부 지역 사람들도 공직에 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역관주의 같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어떤 특권층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은, 역관주의로 가다 보니까는 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만 공직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관료가 특권화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게 특권화돼 있던 것을 깨트리는 용도로 쓰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또 특권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선지가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사지선다로 나오잖아요. 다른 거 선지들하고 비교해서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좀 보셔야 되고 더 맞는 답이 있으면 그걸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거는 역관주의 장점이 다 맞거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관직에 특권하다 그랬을 때는 이걸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그런데 그 스스로가 특권화가 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맥락을 보면 실적주의 도입은 그럼 어떤 거냐? 실적주의는 관직의 특권을 배제한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정당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문호가 넓어졌다는 점 이거는 실적주의가 갖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실적주의가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그래서 또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다시 역관제를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 관료제 아닙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역관주의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만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도 돼. 뉘앙스, 문맥을 통해서 만약에 비교 대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도 특권화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업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이 그래서. 자, 이제 5가 됐고요. 일단 정당 충성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역관주의 도입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정당 충성도라고 하는 거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TV 같은 데서도 뭐 맨날 의리 이런 사람들은 의리가 없을 거라는 의심을 해요. 일단은.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겉으로 막 내세우는 게 많은 사람은 그 내실도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도를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거예요. 충성 맹세를 큰 소리로 하면 충성도가 높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거를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좋은데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좋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업무를 뒷받침해줘라. 이런 거에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저거를 누가 더 충성도가 높고 낮은지를 갈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뒷돈 주고 관직을 사고 이런 일들이 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가 커지게 됐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민주성과 대응성이 저해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단점으로. 하지만은 역관주의 그랬을 때는 민주성과 대응성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역관주의 이전의 상태를 보면 거의 뭐 이제 독립전쟁에 기여했던 사람들 그걸 계승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정당 충성도라는 개념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걸 끌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싹 관직까지 맡아서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이제 거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국민들의 선택이 존중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 때문에 민주성과 대응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적주의는 능력주의, 당파성에 대한 배제, 공직임용상의 기회균등과 공개경쟁시험, 정책 중립과 공익추구,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랬어요. 능력주의 맞는 것 같고요. 당파성도 배제하는 거죠. 이제 정당 충성도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게 됐으니까. 근데 공직임용상의 기회균등.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비교 대상이냐에 따라서. 근데 기존의 역관제랑 비교해보면 이제 정당의 소속이 아닌 사람도 공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회균등이 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시험이 들어와 있고요. 정책 중립성 있는 거죠. 어느 정파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을 추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로 하는 게 조금 더 무난한 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관주의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공직임용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 상대적으로 역관주의는 정권이 바뀔 때 관료들도 싹 뒤바뀌기 때문에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가 촉진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적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방만한 관직 신설과 예산 낭비가 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 실적주의를 도입하면 방만한 관직의 신설, 예산 낭비,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일단은 있잖아요. 역관제라고 딱 하면은 말이 되게 많이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죠? 역관주의라고 하면. 봐봐요.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선거에 기여한 사람 한 잔씩 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공기업 다니고 뭐 이런 애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놈의 낙하산 때문에 지겨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으나 없는 적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사자들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면 우리가 저 우두머리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만이 있겠지 당연히.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공기업도 공짜가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스며들어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역관제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또 대통령 선거 도와준 사람들을 배려 안 할 수도 없거든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후자는 되게 세속적인 얘기고 전자는 그래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들도 그런 정도야 뭐 그렇다 치는데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은 자리를 역관으로 막 밀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면 불만을 되게 크게 갖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역관주의가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여한 사람들한테 한 잔씩 줘야지 안 그러면 불만이 생겨. 우리가 저 역관주의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제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역관운동에 실패한 사람이 자기가 당선을 도왔던 가필드를 암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원래는 관직을 막 남설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있는 거고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일 좀 배울만 하면 또 밀려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능률성과 전문성이 한편으로는 저하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역관주의 단점들이에요. 실적주의 단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업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직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까. 공직에 나갔어요 라는 걸 부끄럽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어렵게 시험 공부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당신 자식 뭐해? 아이 공무원 됐어. 아유 또 쪽팔려 죽겠어. 맨날 탱자탱자 돌더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한다면 누가 공무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공무원 됐어. 어우 야 그 힘든 시험 잘 됐네. 요즘에 안정적 직업도 없는데 잘 됐다 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수의 적정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수가 낮다라는 불평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죠? 근데 일반 국민의 생각은 또 달라요. 일반 국민의 생각은 공무원 보수 왜 이렇게 높아? 연금 왜 이렇게 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1호봉 때는 굉장히 급여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공무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예, 그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이라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수준이 최저점, 이 하한선이 생계급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매년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반영해 줍니다. 그런 데가 민간에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공적 영역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보수의 적정화가 있는 거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살 만큼은 분명히 해준다. 이런 게 있고, 실적주의와 개방형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업공무원제를 가져갈 때는 개방형 인사관리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방형 인사관리다. 그러니까 실적주의라는 말하고도 좀 대비시켜서 보기도 하고요. 또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랑 좀 연결해서 보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랑 연결해서 보잖아요. 이게 좀 대립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넓게 보면 실적주의의 이것도 일환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공무원으로 뽑아주질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는 이걸 좀 대비시켜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형 인사관리. 이거가 이제 실적주의나 이 직위분류제랑 연결이 되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정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년 트랙으로 간다면은 외부에, 그죠? 외부에 어떤 그 민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고 자리 보존이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건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맨 끝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건 X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직업공무원제 도입 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능률성, 공복 의식의 확보 등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평생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계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률성은 살짝 좀 애매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공복의식, 이거는 이제 내가 소속감을 갖는 거,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공직 임용기의 불균등, 이것도 뭐냐면 누구나 다 공무원 시험을 볼 수는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폐쇄형 임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굴러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굴러먹던 사람이 공직으로 중간을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게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 이제 공직에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일하는 거는 공직에서 하고 싶어요. 한다 그래서 들어갈 방법이 뚜렷하게 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단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직위는 좀 오픈은 했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만 변호사 자격 정도 좀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폐쇄형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장부터 밑바닥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지 않는 한 공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폐쇄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이 5가 된 것은 이제 능률성의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데, 이거는 양단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직업공무원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능률성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실적주의로 가면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민간 전문가들도 막 끌어들이고 하니까 더 능률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맥락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중립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관주의가 공직임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것도 이제 양단이 있었던 것이면 이것도 양단이 있다라고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직업공무원제는 인간 중심성이 있다. 맞는 건가요?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위분류제랑 구분해 보셔야 돼. 직위분류제, 즉 이제 실적주의. 이거는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업무 중심이에요. 과업을 정리해 놓고 이 과업에 맞는 사람을 여기다가 채워넣자 이런 방식이라면, 여기는 직업공무원제는요 일단 사람을 뽑아. 공무원으로 평생을 종사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 중심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먼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뽑아놓고 이 사람에게 이제 과업을 맡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나온다. 이 인간 중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적제는 직무중심성을 특징으로 한다. 실적주의는. 그래서 실적주의 같으면 직무중심성이라는 것은 과업을 나눠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 찔러 넣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업이 우선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대표관료제 도입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관료제가 도입됐다는 얘기는
실적주의 토대 위에서 여건제정 요소가 좀 더 가미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게 직업공무원제랑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직업공무원제, 왜냐면 직업공무원제 미국에서 채택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관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맥락에서 이렇게 쭉 따라간 거고, 그리고 실적주의가 더 큰 덩어리이고, 근데 이제 직업공무원제 같으면 영국 쪽의 계급제를 기반에 두고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표관료제 도입이 대표관료제가 대두한 것이 위기이다. 이게 이제 직업공무원제에 오히려 위기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건데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관료제가 역관주의적인 요소거든요. 그죠? 역관주의적인 요소로 그 각 계층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밀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용할당제 같은 게 대표관료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용할당제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용할당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은 좀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런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 충원을 위해서 자격 요건으로서 연령과 학력 요건을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연령과 학력 요건 오히려 늦죠. 한번 뽑아가지고 쭉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뽑아놓고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나중에 또 교육을 통해서 막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교육시키면은 오랫동안 써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령 요건 같은 것도 보고 학력 요건도 본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제한다는 얘기가 틀렸고 그리고 이제 실적주의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적주의가 계급제를 지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 틀렸어요. 요거는 직업공무원제로 바꿔야 될 것 같죠? 그죠?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를 거꾸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짝꿍들을 잘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농업사회와 계급제, 실적주의는 산업사회와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발달했다. 요것도 역사적 맥락을 지들끼리 따진 거야. 서구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이런 걸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서구의 학문을 그냥 수입해 온 거니까. 직업공무원제는 어디서 발달했어요? 영국 아니에요, 영국. 영국 쪽에서 발달했고, 실적주의,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경사회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주로 채택이 됐고, 실적주의는 산업사회에서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되게 정적이죠. 정적이고 여긴 동적이지, 이쪽은. 산업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는 능력 분위로 막 가는 거고, 농경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데는 기존의 질서 유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안정성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를 정하는 직업공무원들은 실적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 안정성, 계속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공무원들은 실적에 임명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안정성, 계속성 확보에 유리한데 상위직은 집권자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역관주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평가적인 요소긴 하지만은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표관료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용할당을 하면서 역관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위에서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을 좀 채우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또 이제 역관주의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는데 요건 윗선에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자리들. 요 자리들은 이 역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5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 인사행정은 역관주의를 토대로 실적주의를 가미한 인사행정 제도다라고 했는데 거꾸로죠. 실적주의가 토대고 역관주의가 가미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정책관료의 가치관과 태도가 출신 집단 내지 일반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에 유사할 경우에 정책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대응성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대표관료제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죠? 그래서 성별에 대한 할당제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출신 성의 입장에서 거기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특정 성별이 70%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한쪽 성의 입장만 대변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역 할당 같은 거 하면은, 그죠? 우리가 저 지역 인재 선발하면은 그냥 국가직으로 통합해서 막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 인재 제도를 왜 하는 것이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 출신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지역의 분권화 같은 거에 좀 기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은 지역을 더 고립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내부 통제의 어떤 하나의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가치관과 태도가 출신 집단에 좀 이제 그 정체성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대응성을 살리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막 말실수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의 반대를 정상인이라고 표현한다든가. 그죠? 그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막 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거는 잘못된 그 용어와 잘못된 그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또 그거를 잘 이제 인지를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표현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무심결에 한 얘기지. 그거를 그렇게 꼭 인식해서라기보다는 무심결에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게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점도 그렇고 유의해야 될 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더 잘 아는 얘기들이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얘기해 주고 지적해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성이 더 있잖아요. 이 대표 관료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책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인사행정의 발달해서 이제 단답형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정치적 정실, 혈연, 지연, 학연, 개인적 친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관직 임용을 행하는 제도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정실도 있지만은 정실 그러니까 정실이라는 게 정당 뭐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 정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파벌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당연히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혈연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회사 운영할 때 회계 관련된 것은 가까운 사람을 넣어놔야 된다. 모르는 사람 거기 넣어놓는 거 아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혈연을 강조하는 거죠. 혈연. 그죠? 그리고 못 믿겠으면 사업하면 안 돼. 그 정도는 이제 장사, 작은 자영업 할 때 얘기지. 사업은 누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의 회계 담당이 삼성 일가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해하게 느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중요한 건 나랑 뭔가 연줄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이런 건데 글쎄 뭐 이거 뭐 가까운 사람이랑 믿을 수 있나? 돈 문제는? 시스템이 없으면 돈 문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데도 사람들이 요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나랑 지역을 공유하거나 학교를 공유하거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건데 나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의 애들하고 다 친한 거 아닌데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다 있었는데 이게 학연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같은 뭐 동문이면은 학연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시스템적이지 못한 태도들이죠. 이게 이제 정신입니다, 정신.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개인적 친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 뭐냐면, 대신에 이 사람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이러저런 일로 엮였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검증을 한번 해본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 그거에 토대를 두고 이런 걸 활용한다면은 아예 입증을 못 해본 사람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그거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문제점만 있는 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 장점도 있지만 이제 문제점이 더 많죠, 사실은. 이건 정실주의입니다. 아무튼 이건 정실주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아닌 개인의 능력, 자격, 실족에 둔다면 이게 실족주의죠. 실족주의. 그리고 이제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인재에게 개방되어 있고 업적에 따라 명예로운 높은 지위로의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
공직 근무를 보람 있는 생애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그죠? 생애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역관주의적 실적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실적주의의 역관주의 장점을 가미했다 그러면 아까도 봤던 우리 적극적 인사행정 이런 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대표관료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요 인구 한 나라 인구 전체 안에서 인구 전체 틀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를 차지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가 바로 이제 대표관료제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